자, 안녕하세요. 자, 그럼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하고 과학교육론을 함께 공부하게 될 김은경이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과학교육론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강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먼저 오리엔테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든 시험은 일단 자기를 알고 남을 알고 그리고 이런 걸 파악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전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시험을 준비하는데 아직도 문제가 몇 문항인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도 모른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보다 기억해야 될 게 일단 시험의 시행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1차와 2차로 이루어져 있다. 이건 다 알고 계시죠? 옛날에는 3차까지도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2차입니다. 근데 2차라 하더라도 지역마다 또 다르죠. 어떤 지역은 실험도 시험 보는 경우가 있고 어떤 지역은 지도안까지 쓰지만 어떤 데는 지도안 안 쓰고 실현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기도처럼 뭐 집단 토의 같은 거 시키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조금 더 세세하게 우리가 맞춰가면 될 거고 지금은 1차가 필기고 그 다음에 2차가 실험과 지도안, 수업 실현 등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차가 100점, 그 다음에 2차가 100점, 그래서 200점 만점의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시험의 출제 유형은 뭐냐면 지금 아시다시피 서답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1차는 주관식입니다. 그래서 주관식은 기입형, 간단한 기입형이지만 여러분 요즘 기입형 보셨죠? 여러분 요즘 기입형은 옛날에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형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2점짜리 기입형 하나면 단답으로 답 용어 하나 쓰는 게 나왔지만 요즘은 용어를 하나 쓰는 게 아니라 2개 쓰거나 3개 쓰거나 4개를 쓰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서술형은 옛날에 논술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논술처럼 길게 쓰는 건 아니지만 논술에 나왔던 이렇게 새끼 문제들 있잖아요. 이 새끼 문제들이 3개나 4개까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도안과 실현이죠.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2차를 준비하다 보면 지도안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지도안의 답은 뭐냐면 1차 문제에 나오는 기출문제 있죠. 기출문제에 보면은 순환학습도 있고 발견학습도 있고 발견학습도 있잖아요. 발생학습, 발견학습, POE 다 있죠. 그게 지도안의 기본 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교육은 이론을 하고 난 다음에 기출분석을 할 때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교수님들이 주신, 출제자님들이 주시는 지문 있잖아요. 그게 지도안의 해답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외워야 된다. 거의 내 걸로 완전히 체화를 시킨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걸 알면 실현도 그거에 따라서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출제 범위를 보면 우리 과학교육론이니까 과학교육론을 뭐 파트를 여러 개 다르게 나눌 수도 있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나눈 단위가 과학의 본성, 철학 부분이죠. 그 다음에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교육과정은 말하자면 안 하기에는 이게 너무 커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나중에 하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마음이 급하니까 교육과정이 한 권의 책인데 거의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정은 여러분이 아마 계속적으로 이론에서부터 그 다음에 뭐 기출할 때까지 계속 쪽지 시험을 통해서 반복하고 조금씩 외우는 방식으로 계속 할 거예요. 이걸 하고 있는 사람과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어차피 차이가 엄청 크게 납니다. 그 다음에 교수학습 이론,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법, 그리고 평가 이런 영역이에요. 여러분 교수학습 이론 하니까 뭘 배울 것 같아요? 앞으로는 목차만 보면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가 이렇게 드러나도록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머리의 용량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컴퓨터 파일에 컴퓨터 폴더를 어떻게 여러분이 저장하고 있는지 아시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과학교육론 폴더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5개의 폴더가 있고 과학의 본성에 클릭하고 들어가면 과학의 본성 안에 또 다른 폴더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과학 지식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지? 이거를 과학자들이 어떤 과학적 방법으로 지식을 만든 거지? 그래서 지식을 만들기 위해 어떤 탐구 방법을 활용을 했지? 그래서 어떤 과학 이론이 생성이 됐지? 그 이론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떻게 변해왔지? 이게 과학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또 클릭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과학자들이 과학적 방법을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과학적 방법이 있지? 폴더에 그러면 또 다른 폴더가 열리겠죠. 그러면 귀납법도 있지, 연역법도 있지, 가설연역법도 있지, 귀축법도 있지, 반증법도 있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점점 내 머릿속에 들어가면 겉으로 보기에는 딱 뼈대 하나만 서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내가 열리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지 용량이 무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생깁니다. 모든 공부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면에 내가 A4 용지에다가 그냥 쫙 도포한다. 너무 지저분하고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하지만 이렇게 골격을 잡고 골격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무한대로 여러분이 지식을 이렇게 연이어서 끌어낼 수 있다는 인출하기 쉽고 저장하기 쉬운 방법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학습이론 들어가니까 딱 뭐가 보일 것 같아요? 학습이론에 들어가니까 물론 행동주의도 나오겠지만 과학교육론에서는 행동주의가 거의 없으니까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 이렇게 배우겠죠. 인지주의에서 피아제, 브루너, 오스벨, 비고츠키, 드라이버 뭐 이런 식으로 배우겠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교수학습 방법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개념도, 부의도, 발견학습, 발생학습, POE, 순환학습, 개념변화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거 스킴을 알고 있어야지만 그 아래의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가 뭔지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PV는 NRT라는 만약에 공식을 알았는데 도대체 이 공식이 어느 단원에 속하는지 어느 과목에 속하는지도 모르면 물론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런 걸 모르면 이미 내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없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이 골격을 먼저 잡아야지 제대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잡아 놓으셔야 되고 이제 평가로 들어가면 평가도 똑같아요. 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뭡니까? 교육의 목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가에 들어갈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과학교육의 목표를 다시 한번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육학에서 배우는 블룸의 인지적 영역의 목표, 정의적 영역의 목표 이렇게 배우는 것처럼 또 거기에 플러스로 과학교육의 목표라는 걸 또 배우게 되겠죠. 그리고 나면 평가를 한다면 문항 분석을 해야 되니까 요번에 나왔잖아요. 얼마나 타당하냐? 얼마나 신뢰로운가? 얼마나 난이도가 있냐? 얼마나 변별도가 있냐? 이런 것들을 배우겠죠. 그러면 그리고 난 다음에 뭐로 가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평가를 해야 돼? 지식평가도 해야 되고 인지적인 평가, 탐구도 평가해야 되고 태도는 정의적인 것도 평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수행평가도 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목차를 막 딸딸딸딸 외웠을까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자꾸 구조화시키다 보면 이게 내가 과학교육론만 딱 과학교육론 5글자만 가지고도 이 안에 이만큼이 저절로 수월하게 나올 정도로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제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실제 최근에 2018년까지는 논술형이 있었지만 2019년부터 논술형은 없어졌죠. 그리고 나서 기입형 2점짜리와 그 다음에 4점짜리 이렇게 기입과 서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중에 과교로는 24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 시험에 100점 만점 중에 20점은 교육학이고 80점이 전공 영역인데 전공 영역 80점 중에 24점이
바로 과학교육론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80점에서 이렇게 빼고 나면 우리가 여기서 56점 정도가 그 전공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교육론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꽤 크다라고 보셔야 되고, 지금 현재 그 출제 경향은 기입형 문항이 축소되고 서술형이 늘어났다, 그리고 통합형이 출제가 된다 이랬지만, 이거 자체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기입형이라 하더라도 진짜 단순하게 답 하나, 용어 하나를 쓰는 것보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2개 쓰거나 4개 쓰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고, 최근에는 어떤 경우도 나오냐면 기입인데 문장을 작성하는 걸로 나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비를 하셔야 되고, 서술형 문항은 단순하게 만약에 과학의 본성이면 과학의 본성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과학의 본성과 순환학습을 연결시키거나 아니면 순환학습과 평가를 연계시키거나 이렇게 통합형 문제들도 많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해결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 해결력이라는 게 뭐냐면 문제를 많이 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 기출문제에 뭐 해설지 있는 걸로 기출문제 풀기 시작할래요. 그거 괜찮죠.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내가 알고 문제를 푸는 것과 모르는 상태로 문제를 푸는 거는 차원이 달라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만 열심히 풀어요. 그래서 문제 읽고 답 읽고 답을 자꾸 외우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문제 해결력은 전혀 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문제를 읽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인데,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다 보면 실루엣만 보고 이렇게 생긴 거는 이렇게 풀면 되니까 답은 뭐야, 이런 식으로 끌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따가 우리가 이론 수업 진행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문장을 행간을 읽고 자간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독수리의 눈과 같이 문제를 딱 문장을 읽으면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탁탁탁 이렇게 뽑아내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문제만 풀다 보면 문제 읽고 답 읽고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바퀴 돌렸으니까 뿌듯해요? 그거는 정말 나쁜 습관의 공부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무엇보다 내가 키워야 되는 거는 독해력이에요. 독해력과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라는 건 뭐냐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을 기른다라는 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공부할 때 그냥 슬러덩 읽는 게 절대 안 됩니다. 공부할 때는 진짜 엄청난 집중력으로 막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서 막 이 종이를 그냥 태워버릴 것 같이 읽는 연습을 하시고, 그러다 보면 출제자가 왜 이 단어를 썼나 포인트가 보여야 돼요. 출제자가 단어를 함부로 쓰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혹시 문제를 만들어 학교 같은 데서 그냥 친구들끼리 만들어 보는 건 아무 의미 없고, 학교 같은 데서 문제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다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이게 문장을 한 문장 쓰는 게, 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쉽지 않아요. 교수님들이, 출제자들이 이 문제를 만들 때 다르고 다르다고 한 단어만 잘못 쓰면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문제 제기 들어오고 이러면 커다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출제자는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포인트를 심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요. 모든 문제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숨겨져 있는 보물찾기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그게 문제 해결력이에요. 그걸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론 공부를 하면서 바로 그 부분에 포인트를 둘 거예요. 자, 이거는 안 보이죠? 뭐 수치는 별로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가 보이냐면, 제가 올해도 과교론 문항 분석을 했는데 이거 자체가 이게 지금 현재 맨 끝에 있는 게 작년 문제, 올해 문제죠. 2022년, 21년, 20년, 19년, 18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근 한 5개년 정도만 가져온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별로 변화가 없죠. 퍼센테이지가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해는 피아제가 나오고
어떤 애는 오스벨이 나오고 어떤 애는 브루너가 나온다. 이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누가 해줘요? 여러분은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이 지금 문항 분석을 하고 있고 이럴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지금은 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왜 그래요? 얄밉게 공부하자는 거예요. 떠먹여주는 공부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학원이잖아요. 여러분이 탐구하고 싶으면 대학원 나중에 합격한 다음에 대학원 가셔서 탐구하세요. 지금은 여러분이 우리가 맨날 교육학, 과교론, 학생 중심의 능동적인 공부 중요하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얄밉게 공부하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단원별로는 출제 경향은 비슷하다. 큰 변동이 없다. 근데 요 안에 클릭하고 들어가면 어떤 애 올해 오스벨이 진짜 많이 나왔으면 오스벨의 출제 빈도가 줄어들고 피아제가 2년째, 3년째 안 나왔네? 그러면 다시 피아제의 빈도가 출제 경향이 높아지겠구나.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별로 변화는 없으니까 모든 단원을 꼼꼼히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교육과정 그거 별로 퍼센테이지도 얼마 안 되니까 버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착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전공 영역에서도 나 이거 너무 이거 어려우니까 나 이거 그냥 여기는 슬렁하고 나머지 과목들을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생물도 마찬가지로 뭐 중요한 뭐 분자생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뭐 식물이나 막 이런 분류학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만 하지 않을까? 조금만 해도 되지 않을까? 우리가 뭐 지구과학이라면 천체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너무 어려우니까 천체는 그냥 버릴까? 아니면은 화학 같은 경우는 유기도 뭐 유기 너무 할 것 많은데 뭐 그만큼 비중이 없으니까 그냥 쉬운 것만 맞출 정도만 하자. 절대 안 돼요. 그런 마인드로는 절대 합격 안 됩니다. 여러분 요행이라는 거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이런 교과 안에서도 교육과정의 빈도가 작지만 여러분 교육과정을 절대로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마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내가 시작할 때 나는 이 과목이 진짜 취약한데 어떻게 하면 되지? 3월까지 집중의 시간을 가져서 그 과목을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정말 내 걸로 만들고 4월에 기출 같은 거 시작할 때 남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아니면 그 이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1월, 2월, 3월까지는 정말 내가 취약한 과목 있잖아요. 그 과목에 집중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나중에 내가 6기가 진짜 꽝인데 그냥 뭐 하면서 하면 되겠지. 절대 안 돼요. 그거 안 됩니다. 그 마인드 안 돼요. 3월까지 내가 기본 6기, 내가 2바퀴는 문제풀이 혼자서라도 기본 6기를 내가 연습 문제까지 풀어서 2바퀴 하고 갈 거야. 라는 각오로 해서 남들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놓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내가 천체가 진짜 부족해? 천체만 뭐 지구과학 1, 2를 뭐 이렇게 그 고등학교 지구과학 1, 2를 보더라도 하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부족한 부분을 메꾸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과교로는 커리큘럼은 이론하고 기출하고 그다음에 실전 모의, 과교론 실전 모의고사하고 통합 모의고사하고 그리고 2차반, 2차반이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뭐 흐름이야 어렵진 않죠. 근데 커리큘럼이 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그냥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게 사실은 가장 좋아요. 이게 사실은 떠먹여주는 공부고 내가 공부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커다란 기본 스킴을 커리큘럼에 따라서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부족한 부분은 자기만의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그냥 간단하게 일단 첫 번째 공부하는 방법은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용어, 개념 아니면 기본 공식 여러분이 전공과 관련해서는 공식들 이런 것들을 무조건 기본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의성, 문제 해결력 이것이 여러분 뭐 그냥 꿈, 희망, 이거 열정 이것만 가지면 나오나요? 절대 안 나옵니다. 백지에서 뭐가 나와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기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어, 기본 개념. 이거는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어떻게 외우냐? 수업을 들을 때 어깨 내려와 있고, 이거는 벌써 태도부터가 공부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졸려오면 일어나서라도 해야 돼요. 눈에 불을 켜고 해야 돼요. 공부 시간, 학습 시간은 바로 무슨 시간이 돼야 될까요? 내가 수업을 듣는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수업 시간 전에 좀 일찍 오셔서 일단 뭐부터 봐야 되느냐. 예습이라는 거는 별다른 게 아니라 제목만 봐도 돼요. 오늘 배울 양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책이 260페이지거든요. 261페이지인데 저는 보통 책을 내가 열흘에 내가 만약에 부족한 부분을 띄어야 되겠다. 빨리 한 바퀴 봐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열흘에 뜨겠다. 그러면 그냥 10번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걸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처럼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어차피 이걸 10번에 띄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으로 나누면 한 번에 한 26페이지 정도는 나간다라고 일단은 대비를 하는 거예요. 물론 가감은 있어요. 단원에 따라 비중이 다르니까. 그치만 그 정도는 나간다라고 먼저 마음에 각오를 하면 그 정도 부분을 한번 제목만이라도 읽어오는 거예요. 그게 예습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업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오감을 다 활용해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완전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귀로 듣고, 그 다음에 손으로도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머릿속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거 문장을 같이 읽으세요. 수업하면서도 문장을 읽으면서 포인트 제가 줄치세요 하는 부분 줄치면서 암기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한 번 들으면 여러분은 머릿속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전통적 인식론은 신념, 증거, 진리, 신념, 증거, 진리. 머릿속으로 신념, 증거, 진리. 계속 이게 포인트가 되는 핵심 개념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가 이론반에서의 쪽지시험은 기출문제 타입하고는 조금 달라요. 지금은 진짜 그냥 암기한 거를 계속 암기하는 용어나 개념이나 지식을 묻는 문제들을 많이 쪽지시험에 봐요. 근데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이번에 생물에서 기출이 됐는데 뭐가 됐냐면 이론과 모형의 차이. 그래서 이번에 우리 수업 듣던 학생들은 그거 문제를 딱 보면서 뭐라고 느꼈냐면 쪽지시험에 이론반 쪽지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기출에서도 물론 나오긴 하지만 이론과 모형의 차이 너무 많이 공통점과 차이점 너무 많이 했던 건데 그런 식으로 지식을 묻는 문제들도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알긴 알아. 여러분 알긴 아는 것과 내가 어떻게든 써봐서 내 거가 돼서 누가 툭 이론이 뭐야 하면 툭 하고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한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서 알고 있는 지식을 거기서 이렇게 조합해서 쓰면 되잖아. 그게 아니라 그건 뭐랑 똑같으냐면 우리가 군인이 전쟁에 나가는데 그냥 총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다 깨끗하게 이렇게 해놓은 걸 가지고 그냥 전장에 지금 적군이 저기 있는데 그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총을 넣고 있는 그거랑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험을 볼 때 가장 부족한 건 뭐냐면 시험 시간이에요. 그러면 시험을 볼 때 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내 나름대로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장전이 안 되고 총알이 없는 거예요. 총알이. 그 총알들이 바로 뭐냐? 요걸 물어보면 요렇게 답하고 요거 물어보면 요렇게 거기서 무슨 생각을 해요? 시험장에선 생각해서 그거 어떻게 쓸까? 웬 여유를 부리면은 이거는 그냥 총알 맞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전부 다 개념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총알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총알 장전, 내가 총알을 어떨 땐 총알, 어떤 건 미사일 막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을 외우자. 기본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기본이 없는데 문제를 푼다. 아무것도 안 돼요. 초수니까 어디 스터디 좀 껴주세요. 이렇게 갔을 때 장수생들이 엄청 무시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스터디는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장수생이 말하는 그런 개념이 맞나 봐 라고 했을 때 그게 오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가 일단 개념은 튼튼하게 잡아야 되는 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정개념으로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과정이에요. 교육과정이 새로운 교육과정이 나왔다라고는 하는데 2020년도 이럴 때도 뭐 수학이나 특수나 뭐 이런 쪽 이 일부 과목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나오긴 했지만 총론상이나 이런 일부 과목은 수시 개정이니까 이렇게 바뀌었지만 과학 쪽은 아직 크게 변화된 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아직 공지는 안 됐어요. 공시는. 그러니까 우선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있는 거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가면서 이제 뭐가 나오면 그때 우리가 조금 추가할 게 있으면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과정은 어떻게 시험이 나오냐면 교육과정이 이제 우리가 적용이 되는 시기 전에나 그 전에 1년이나 2년 전부터 그 교육과정이 시험에 나와요. 그런데 그 교육과정이 시험에 나올 때는 단계가 있어요. 맨 처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총론에 해당하는 커다란 그림이 나오고 골격이 나오고 두 번째는 그 골격의 좀 내용 체계의 밑줄의 그 제목들 그 정도가 나오고 그렇게 2, 3년이 지나가야지 세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공지도 안 됐기 때문에 그거 과학교론에서는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과학교육론에서 교육과정을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교육과정 평가원도 있지만 국가교육과정 센터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카페에 들어가면 왼쪽에 링크 자료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링크 자료실에 보면 교육과정 평가원도 있지만 거기 쭉 내려오다 보면 국가교육과정 센터라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현행 교육과정부터 옛날의 교수 용어까지 모든 자료와 연구 논문과 이런 것들 다 거기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교육과정을 좀 정리해 놓은 책이 있어요. 이거는 책이 아니라 그냥 제본이에요. 제본인데 이 제본은 말하자면 앞부분이 공부 개정이 있어서 그렇지만 말하자면 여기에는 전체적인 그 스킴하고 각 단원별을 제가 표로 만든 거예요. 표로. 왜냐하면 공부를 하다 보면 저는 약간 죄송합니다. 저는 공부를 하다 보면 약간 시각적인 학습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구조화가 되거나 한눈에 보였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외운 것도 한눈에 보였을 때 좀 이렇게 정리가 잘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눈에 보기 좋게 그냥 표로 단원별로 쭉쭉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이 혹시 교육과정을 내가 빨리빨리 찾아보고 싶다. 그럴 때는 이 교육과정 정리하는 책을 가져다가 보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그냥 줄글로 읽는 게 편하다. 그러면 그 국가교육과정 센터에 보면 거기 보면은 강론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과학과 관련된 거 다운받으셔가지고 그걸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은 여러분이 일단 전체적인 스킴, 체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내용 체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단원이 뭐가 있느냐. 여러분이 교육과정에 내가 물리면 물리단원이 초등학교 때 저학년에서는 뭐 3, 4학년 군에서는 뭐가 있고 5, 6학년 군에는 뭐가 있고 외워야죠. 단원명부터 외우세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쪽지시험 보셨죠? 다 학교 다닐 때부터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학교에는 내 전공 단원이 1학년에 무슨 단원, 2학년에 무슨 단원, 3학년에 무슨 단원 다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당장 가서 초등학교 3, 4학년군 초등학교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초등학교 단원명은 외우셔야 돼요. 그게 다 연계예요. 연계. 교육과정의 연계가 어디서 또 중요하느냐? 2차 때도 중요한 거예요. 그냥 오늘은 단원명만 외우세요. 숙제입니다. 그러면 다음번 쪽지시험 때 단원명 물어보는 것도 내겠습니다. 단원명. 그래서 교육과정은 먼저 내가 내 전공 단원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 교과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최근 문제 트렌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강의를 들을 때 최신 강의를 들어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최신 트렌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거에 반영을 해서 그거를 강의를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즘 최신 트렌드가 뭐냐면 옛날에는 과학교육론 그러면 과학교육론과 관련된 내용이 위주가 나왔다면 최근에는 보면 교과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가 예를 보면 소화의 정의를 써라. 소화, 그러니까 생물에서. 그러면 알죠. 소화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중고등학교 교재에 나와 있는 그 개념 수준에서 정의를 쓴다. 조금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 쉬울 것 같지만 한 문장으로 쓰는 게 그거 연습하지 않으면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나오는 것 중에 중고등학교 실험에서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 이런 것들이요. 팁이잖아요. 노하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교과서 분석은 사실은 1차가 끝나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공부할 때 보면 일단은 책을 1단원부터 쫙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버리세요. 그 생각을 버리고 지금 우리가 교과서 분석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문제를 풀고 이런 거 하다 보면 지금 이론에서도 제가 기출문제를 많이 넣어놨는데 기출문제를 여기 오늘 풀다 보니까 영양소 단원이 나왔어. 영양소와 관련된 문제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물 선생님은 영양소 나왔으니까 영양소가 들어있는 단원을 찾아가서 그 단원을 지금 여유 있을 때 분석해 보는 거예요. 거기 어떤 차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실험들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팁도. 그래서 여러분이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파일 있죠? 그거 지금 구해놓으세요. 그거 지금 구해놓고 적어도 내가 정리는 안 하더라도 읽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추천하고 싶은 게 파일을 책으로 만드세요. 그러니까 이게 파일로 컴퓨터 파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좋긴 한데 이게 거기에다가 표시해 놓으면 되죠. 아니면 내가 컴퓨터 파일이 편하면 컴퓨터 파일로 만들어 놓고 그 옆에다가 체크해 놓으세요. 아, 여기가 중요하구나, 여기 중요하구나 이렇게 표시를 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인쇄를 했다면 거기다 붙여 놓으세요. 아, 이 부분 이게 내가 본 거를 표시를 해 놓으세요. 뭐 스티커를 붙이던 아니면 형광펜으로 하던 아니면 표지를 붙이던 자기만의 표시 방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차, 2차 다 중요하기 때문에 교과서 분석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관련 개념, 지금부터 교과서 분석을 1단원부터 한다 이거 아니라 지금부터 나오는 관련 산염기가 나왔네? 그러면 산염기와 관련된 교과서 파일을 찾아보고 거기서 그거를 그 분석을 해놓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에서 나오고 실험은 뭐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 5개념이 뭐고 실험할 때 주의사항은 뭐고 이런 것들을 체크해 놓는 겁니다. 지금부터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1단원부터 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기출이 4월 달에 시작하잖아요. 근데 거의 5개월 정도 그게 진행이 되거든요. 기출 문제가 엄청 많아요. 기출 문제가 엄청 많기 때문에 과교로는 그래서 2권으로 나눴는데 엄청 많기 때문에 거기 주제가 물화생지가 다 번갈아 가면 나옵니다. 그거 나올 때마다 교과서 분석을 하면 나중에 내게 엄청 많이 쌓인다는 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커리큘럼에 따라 뭐 기본 개념부터 문제풀이까지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쪽지시험이 올해도 쪽지시험 모의고사는 뭐 매번 저는 새롭게 많이 냅니다. 물론 100% 다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게 똑같기 때문에 작년 거 갖다 많이 쓰겠지만 올해는 또 다른 그 소스가 있어서 그 소스를 바탕으로 다시 그 여러분 쪽지시험 모의고사를 재구성하니까 그 모의고사 이론반 10회, 그 다음에 기출반 20회, 30회의 모의고사와 더불어서 과교론 실전 모의고사 또 내가 계속 보니까 그거 4번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아마 한 4, 50번의 그 모의고사를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충분히 인출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서술형 답을 쓰는 실력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론반에서는 짧은 문장 쓰기 연습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로 들어가면 이제 긴 문장 쓰기 연습이 들어간다라고 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일단 여러분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공부 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이제 공부 계획은 아까 말한 것처럼 커다란 스킴을 잡고, 그 다음에 이론을 하고 있으면 이론반에 하는 동안 나는 뭘 해야 될까? 이거를 계획을 잡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공부 시간이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 이게 뭐 이론 과정이면 몇 달, 10주간이 나온다면 이 10주 동안 또 내가 과교론을 일주일마다 몇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까? 이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몇 시간을 할까? 그러면 일주일에 내가 과교론 공부하는 시간이 강의 듣는 날 일단 하루에 강의 시간이 한 대여섯 시간은 소모가 될 거 아닙니까? 게다가 이거 뭐 복습하고 예습하고 한다면 강의 듣는 시간까지 해서 내가 과교론을 일주일에 10시간 하겠다. 이러면 10시간을 가지고 살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살림은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서 공부 방법에서도 다시 겹치는 거겠지만 여러분 공부를 할 때 내가 오늘 배웠으니까 오늘 집에 가서 또는 내일 2시간 동안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은 한 8시간 8시간에서 10시간이 된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내가 오늘 수업 들었지? 그러면 끝나고 나서 교육학에서 배우다 보니까 망각곡선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수업을 뭔가 배우고 나면 그날 그 즉시 공부하는 것이 사실 바로 공부했을 때, 복습을 했을 때 망각곡선이 가장 덜 이렇게 지연이 되더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오랫동안 리텐션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그러면 오늘 공부했으면 예습 한 10분이면 되겠고, 그러면은 내가 수업 듣는 시간에 열심히 내가 반복해서 외우면서 정말 최대한 수업 시간에 외워야지. 그리고 난 다음에 복습 한 30분? 이게 뭐냐면 제목 읽고, 아까 이런 얘기, 여기서 포인트는 뭐였지? 30분 공부해야지. 그리고 그 다음날, 한 30분 아니면 1시간 읽어보면서 교과서 분석 같은 거를 좀 추가로 해야지. 그리고 또 일요일 정도에 다시 한번 꺼내보면서 복습하고, 교과서의 분석에서 못했던 부분을 또 채워야지. 그리고 또 그 전날 모의고사 보니고 쪽지 시험 보니까 1시간 공부해야지. 이게 나을까요? 한 번에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30분, 1시간 이렇게 잘라서라도 이렇게 풀어놓는 게 나을까요? 나눠서 하셔야 돼요. 반복하셔야 돼요. 반복. 공부는 내가 이 문제를 푸니까 막 3시간, 4시간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거는 공부를 3, 4시간 똑같은 걸 해야 되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특히 집중의 공부를 해야 될 때, 내가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을 할 때 그거 중요한데, 과교론의 경우 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약간 이거는 인문학적인 거죠. 약간 전공처럼 이학 쪽이 아니라 약간 문과적인 속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여러 번 반복하는 패턴이 들어가는 게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능 만점자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받았던 게 뭐냐면 1 곱하기 3이 3 곱하기 1보다 크다 라고 들어봤어요? 1 곱하기 3이 3 곱하기 1보다 크다. 그게 뭘까요? 한 권의 책을 3번을 보는 것이 3권의 책을 1번을 보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3권의 책을 3번씩 보는 것처럼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할 때 한 번에 내가 요만큼 배웠으니까 한 번에 100% 암기해야지 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게 잘못된 공부 방법. 첫 번째 봤기 때는 50%, 두 번째 내가 복습할 때 60%, 70%, 그 다음에 80%, 100%는 안 돼요. 만점을 받기 위한 공부를 하지 마세요. 만점을 받기 위한 공부를 하는 사람은 절대 좋은 합격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것도 나왔으니까 이것도 공부해야 돼. 저것도 나왔으니까 저것도 공부해야 돼. 그러다 보면 빈대 잡으려고
초과 상관을 다 태우는 거랑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효율성이 없는 거예요, 효율성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일단 중요한 핵심부터 차례차례 50% 완성하고 60% 하고 반복하면서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반복을 눈으로만 반복하면 안 되고 긁어야 돼요. 여러분, 레코딩이 돼야 돼요, 레코딩이. 레코딩하는 연습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앉아있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한 1분을 공부하더라도 리코딩 하듯이 공부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 순간이 뭐냐면 우리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보기 바로 직전에 하는 공부 있잖아요. 미친 듯이 공부하는 거 있죠. 눈으로 스캔하잖아요. 스캔 막 본 뜨죠. 그런 공부를 매 초, 매 분, 매 시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배고파요. 살이 빠져요. 여러분이 앉아서 공부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뇌를 엄청 쓴다는 거는 엄청난 에너지가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할 때 내가 10분이 공부하더라도 그게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공부한다면 남들이 2시간 하는 공부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게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계획을 잡을 때는 1년, 그 다음에 내가 과정, 그리고 한 달, 그리고 일주일, 그리고 오늘, 하루. 그래서 여기에 내가 오늘은 몇 시간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으니까 요거를 어떻게 나눠서 쓰면 될지에 대한 살림을 잘 하셔야 돼요. 살림. 내가 살림을 잘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시간 관리가 이거 끝까지 간다는 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노트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트 정리는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전공도 그래요. 전공 지금 노트 정리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마음을 버리세요. 여러분 지금은 내가 알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노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게요? 다 써야 돼요. 게다가 이것도 찾아 쓰고 저것, 왜냐하면 한 줄에 들어있는 이 단어도 모르고 저 단어도 모르니까 찾아가면서 그거 다 써야 돼요. 얼마나 비효율적인데요. 노트는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노트는 언제 하느냐? 기출이 한 바퀴 정도, 그러니까 기출이 레벨 1, 2가 있는데 과교로는 일단 레벨 1 지나가고 통합편을 할 때, 그러니까는 우리가 통합형 문제 그런 걸 풀 때 되면 한 바퀴가 어느 정도 돌아갔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보이기가 시작해요. 그러면 그럴 때는 내가 단원별로 뭔가 요거 포인트를 알 것 같아. 요것만 스킵만 잘 잡아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럴 때는 그냥 과학의 본성 한 페이지, 뭐 학습 이론 한 페이지, 그 정도로 내가 노트 나만의 썸머리를 하나 만들고 싶어. 그건 괜찮아요. 그때 스킵 잡듯이. 근데 지금은 노트를 하다 보면 사정없이 그냥 양만 늘어날 뿐, 손만 아플 뿐, 시간은 시간대로 들어갈 뿐, 내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노트는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남 좋은 일. 여러분이 지금 아무렇게나 써도 괜찮아요. 나만의 노트가 필요한데 지금은 책을 이용해서 하고 나중에 여러분의 노트를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준 노트에다가 뭐 덧붙이고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다른 사람이 노트 주면 감사합니다 라고 받고 그냥 자료 다 받아놓고 안 보게 된다는 거 아마 여러분이 나중에 느끼실 거예요. 안 봐요. 안 읽혀요. 남이 한 거는 안 읽힐 거예요. 여러분의 노트는 나중에 만드세요. 지금은 책.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책을 가볍게 만들려고 이거 해놨거든요. 여기서 문제 빼면은 내용이 되게 작으니까 밀도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스터디는 뭐 설명해주기 스터디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스터디가 생활 스터디는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아무래도 시국이다 보니까 혼자 공부가 사실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캠 스터디 같은 것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카메라 켜놓고 뭐 같이 공부하고 뭐 이런 것도 하긴 하던데 될 수 있으면 즉각 나오셔서 여기서 친구들 공부하는 거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쪽지 시험 보고 채점 받아서 피드백 받고 이런 거를 하는 게 나는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터디할 때 절대 서로 설명하는 스터디는 지금은 안 돼요. 특히 초수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터디, 우리가 협동학습이나 학생들이 할 때 서로가 이렇게 주고받는 내가 설명하게 되면 내가 설명한다는 것 자체는 내 머릿속으로 구조화를 시키는 게 때문에 굉장히 공부에 도움은 되지만 그게 잘못된 오개념일 때는 오개념이 먼저 자리를 잡게 되면 그게 잘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스터디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되면은 또 모를까 지금은 좀 정말 좀 아닌 것 같아요. 품앗이 뭐 기출 문제를 풀어서 가르쳐 준다? 뭐 문제를 풀어서 해설을 써서 나눠 갖는다?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좀 조심해야 되고 공부 방법은 아까랑 마찬가지 여러분이 계획 세워서 남들이 2시간 하는 공부를 나는 10분 먼저 근데 10분에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들 2시간 하지만 내가 어떻게 1시간 30분에 끝낼 수 없을까? 근데 그게 나중에는 1시간에 끝낼 수 없을까? 나중에는 30분에 끝낼 수 없을까? 이렇게 점점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바로 시험 전처럼 공부해야 된다. 그거 항상 생각하세요. 모든 몇 초, 몇 시간이 시험 바로 전이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스캔해서 내 머릿속으로 넣는다. 그런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해야 된다. 잊지 마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반성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반성적인 사고가 바로 리플렉션이에요. 그러니까는 되돌아보는 거죠. 여러분들 초인지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메타인지라고 들어봤죠? 메타인지가 뭐예요? 인지에 대한 인지. 그러니까 메타 러닝, 메타 학습, 이거 뭐예요? 학습에 대한 학습. 이게 바로 뭐냐면 그게 리플렉션, 반성적 사고예요. 되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계획을 30분이던 1시간을 했는데 1시간을 하고 난 다음에 되돌아보면서 내가 1시간 지금 제대로 한 거야? 화장실 가면서 나 지금 1시간 동안 제대로 한 거 맞아? 나 시험 전처럼 진짜 매 초, 매 분에 진짜 집중력 있게 했어? 스스로를 평가하세요. 동그라미, 세모. 1시간 했지만 X. 그거 여러분이 알아요. 그리고 노트 정리 열심히 하고 나죠? 뿌듯하죠? 근데 몸이 알아요. 공부를 제대로 해본 사람은 노트 정리 잘하고 나면 뿌듯한데 불안한 마음이 속에 남아있는 걸 아마 알 거예요. 이거 뿌듯한데 공부가 된 건지는 공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몸이 알아요. 자기가 스스로 자꾸 자기를 반성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나 지금 제대로 했니? 이거 정말 시험에 필요한 거야? 그러면 내가 얼마를 했더라도 버려야 되면 가차없이 버리세요.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아 라는 말이 생각이 되면 집중해서 고민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나는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매일 매초 반성해야 됩니다. 자기 전에 반성하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보는 그 훈련을 해야지 내일은 더 발전하는 이런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공부를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나는 이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열정적인 끈기. 끈기예요, 끈기. 투지죠, 투지. 내가 투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정말 마음이 막 이만해서 막 부풀어가지고 뭐든지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새벽에 열심히 일어나고 막 뭐 식권도 막 30개 사놓고 뭐 어떻게 하고 뭐 도서관 갔다가 이렇게 계획은 막 방대하게 세웠지만 그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끈기.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계획을 세우면 시행착오를 오는 건 다 누구한테나 있으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번에 그 다음 주 또는 그 다음 달을 변형을 시키면 되는 거지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열정과 끈기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끈기와 투지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환경이 주어지지 않아도 내가 이걸 해내고자 하는 의지를 끝까지 여러분이 유지하셔서 성공적인 수험 생활을 통해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 먼저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